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즉시 집행하고 소비와 건설, 관광, 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선박건조와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보수 성향의 휴일 라디오쇼에 출연해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해군을 재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는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의회에서 공식 인증되는 현지 시간 6일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10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9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5일 밤 9만 8천 달러 선으로 오른 데 이어서 6일 오전 가파르게 상승해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블랙엘 출시를 앞두고 최근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설계 문제로 진통을 겪은 블랙엘이 아직 발열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국내 증시는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어제 시장 대비해서도 그 상승폭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으로의 순매수세는 코스피 지수에서 연일 이어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소폭의 안정세를 겪어가면서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는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또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면서요. 다양한 시장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마켓 쇼쇼쇼가 여러분들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저희가 선보일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요.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과 시장에 관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마켓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다소 아쉬워지는 오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또 저희와 함께 시장 함께해 주고 계신데 우선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앞두고 다양한 시장의 전망치들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헤드라인들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대표님? 지금 이 기사의 타이틀을 하면은 오늘 어제 나온 기사가 아니고요. 옛날 기사네요. 또. 22년도 10월 7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를 우리가 넓게 보게 되면 뭐 최근에 49,900원 종가로 최저점을 찍었죠. 그러면 이전 단계에서 최근 한 3년 동안의 이전 단계의 저점은 어디였을까요? 최근 3년 전이요? 네. 47,000원? 51,800원. 51,800원. 이 기사가 나왔을 즈음이었습니다. 그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하냐면 21년도에 반도체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이전 단계에서 주가 상승을 했고요. 21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진한 예상치가 적용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저점을 찍었던 51,800원은 9월 30일
그러니까 2022년도 9월 30일에 51,800원에 가격을 찍었습니다. 방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기사의 타이틀에 기사가 나온 시점은 10월 7일이었거든요. 아마 이 시차가 있는 것은 영업일수로는 2,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마 추석 명절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일수 이틀 이후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이후에 주가는 어떠했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51,800원을 찍고 물론 부침은 있었지만 88,000원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타이틀로의 헤드라인을 봤지만 이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 급감, 반도체 업황 불안하다. 이런 뭐 등등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격언적 그 증시 격언으로 판단하는 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격언은 주가가 바닥점에서 막 올라갈 때 뉴스가 나왔을 때 시점에서 매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악재성 뉴스는 오히려 뉴스에 사서 사라.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야 삼성전자 10만 원 간대더라, 20만 원 간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올 때 오히려 팔아야 되는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감으로 지금 많이 반응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전체적인 실적 내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79조 원, 77조 원 그리고 이번 예상치는 뭐 70조 초반 나올 것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치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희석이 돼 있고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49,900원 저점을 찍고요. 반등진 이후에 5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56,000원대, 57,000원대 수준까지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번 뉴스를 기화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중 일시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재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팔아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큼은 뉴스에 사라. 기존의 격언과는 좀 반대적 부분으로의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주들의 주가에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게 젠슨항 연설에서 생각보다 이 반도체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장중에 급격하게 좀 돌아섰거든요. 수급들이.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들은 이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TS 기조연설은 11시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11시 겁니다. 반부터 좀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12시 전후로 해서 반도체 맞아요. 종목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젠슨항 기조연설에서 저 듣다가 왔는데 저도요. 블랙엘 얘기 외에는 특별하게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블랙엘 얘기만 몇 차례 언급을 거듭하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대했던 뭐 AI와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실망 수준에서의 주가 반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삼성전자이든 하이닉스이든 최근 내에서의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등 폭이 무려 15% 이상의 흐름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고 본다면 단기 구간에서의 주가 상승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꼭 젠슨항의 기조연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조정받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로에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아무튼 외국인 수급도 이제 삼성전자에선 중요하긴 하잖아요, 대표님. 지금 현재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어제는 조금 사는 모습을 아직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최근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고요. 외국인의 매수는 그럼 언제 들어와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느냐. 오늘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 흐름이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죠. 무려 17원, 20원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500원 수준까지의 그 원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앵커 이재용 앵커가 앞서서 조선주와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트럼프 쪽에서의 발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부정을 하긴 했어요. 트럼프 후보 당선자가 그 기존의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해서 네, 맞아요. 선택적 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한번 돌고 나서 이거를 부인하는 뉴스가 다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서 유로화가 강세로 진행이 되고 네.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어제 야간 시장에서 장중한 때 13원, 14원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환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트럼프가 왜 기조적으로 스탠스를 약간 변화했을까요? 근데 아니라고 반박은 했잖아요. 그럼에도 반박을 불구하고, 했는데 네. 최근에서의 그 미국 정계에서의 상황을 네.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자가 그 하원 의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죠. 미국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하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하원 의원은 435명입니다. 공화당 420명이고요. 민주당은 415명입니다. 근소하죠. 네. 그런데 220명의 공화당 그 하원 의원 중에서 장관으로 입각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하원 의원 수가 동수이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의견을 구해서 민주당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하원에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브레이크 걸릴 수 있겠네요. 통과시킬 수가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의 트럼프 후보자가 강하게 어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뭐 그런 것들. 세금 부과 관련 내용들도 이민 정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강한 어조의 스탠스에서 약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시장에 기존의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웠던 뭐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선택적 그 관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이 좀 더 조선업에 대한 동맹 관계에서의 상황보다도 좀 더 시장에 유효한 상승 흐름으로서의 기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저희의 오늘 또 주제로 돌아와서 네.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가격 상승폭은 어디까지로 조금 내다보세요, 대표님께서는? 어제 상승 그 탄력에 대비해서 오늘은 뭐 젠수랑의 얘기도 있었지만 조정받을 살짝. 자리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지난 10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8월에 그 엔캐리 자금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리바운딩이 나왔죠. 이 리바운딩 과정에서 한 달 동안 정체되었던 가격이 삼성전자는 5만 9천 원 수준이고요. 네. 하이닉스는 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권에 들어왔고 매물 구간에 또 지난 10월에 그 일정 구간에서 계속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가격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내일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또 최근에서의 흐름에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반도체 종목 최근에 살까 하다 놓쳐버렸다. 라고 하신다면 기회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사실 수 있는 오.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개선에 관한 힌트들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시죠. 머니 무브 조짐이다라고 오늘 헤드라인이 딱 걸려있는데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예탁금 관련해서는 살짝 소폭 증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들었는데 소폭이 아니죠. 많이 증가했나요? 12월 초에 국내 고객 예탁금이 49조 원이었습니다. 49조 원에서 어제 기준으로 해서는 57조 원. 오.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또 올랐고요? 50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1월 3일 기준, 1월 6일 기준으로 한 예탁금 네. 자료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면 12월 초중순에 49조 원이었던 예탁금이 급증하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예탁금이 가장 높았던 수준에서의 고객 예탁금은 57조, 58조 요 수준입니다. 네. 예탁금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증시의 반응도 크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 지영 앵커, 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어요. 질문할 때가 제일 무서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택하시면 됩니다. 찍어볼게요. 네.
선행 지표. 후행. 그러니까 네. 요 지표가 움직이면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후행 지표입니다. 네. 우리가 보는 보조 지표라든가 뭐 그쵸, 여러 가지 그런 이동평 차트 규정들은 뭐, 그쵸?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만들어지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 후행적입니다. 그런데 선행적으로 이 지표가 움직이면 시장에서 지수나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선행 지표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탁금인가요? 하나 거래대금? 맞았고요. 맞았습니다. 네. 예탁금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거래량입니다. 아, 거래량이요. 네. 거래량과 예탁금은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늘어나는 경향들에서의 상황들을 보여주거든요. 유일하게 선행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에 나왔던 내용처럼 최근래에서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행적 지표 측면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흐름들을 보고는 이상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지점이냐면 최근 한 3, 4일 동안에 시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장 초반의 움직임을 지켜보게 되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를 하는 형태로 최근에서의 네. 그 매매 동향에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개인이 매수로 세게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는 전환을 형태를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가능한 게 아니라 큰 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조, 50조에서 57조까지 예탁금이 늘어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작은 금액의 예탁금이 모여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조단위 규모를 운용하는 큰손 세력들이 있죠. 큰손 개인 투자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큰 손들이 네. 들어와서 주식을 살 만한 종목들을 판단할 때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네. 좋죠. 거래 대금도 많고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몇 천억 단위도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큰손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의 탄력도는 지금의 흐름에서 2, 3일 오르고 주가 조정받을 현상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네.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저기 옆에 보시면 저희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해서 증시의 주변 자금 추이를 조금 집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증시에는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RP, 네. 환매부 채권하고 네. 네, 예탁금 그쵸. 부분이 위탁 아니고 매매. 신용하고 대주잔고이거든요. 네. RP, 그러니까 환매부 채권이나 신용 대주잔고는 우리가 보통 예탁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환매 채권, RP로 운용자금, 후순위 채권으로 운용자금을 옮겨놓는 형태이거든요. 신용 대주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형태는 신용을 더 늘리냐 줄이냐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판단해서 RP 자금이나 신용 대주 자금에 대한 증가 폭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에서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신용 잔고가 불안스럽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자금 규모의 상황은 지금 17조, 18조를 이제 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 21조를 넘어가게 되면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이거는 신용 잔고 증가에 대한 불안으로 그 반대매가 나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15조에서 20조 상황에서의 신용 대주 잔고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신용 잔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의 내용은 보통 평범한 평이한 상황에서의 RP나 신용 대주 잔고의 수준이다. 우려할 필요 없다. 20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용 잔고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우려를 됩니다. 해보자. 네, 그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대표님의 어떤 말씀과 기조대로라면 이제 네.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보면은 네. 과대 낙폭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과대 낙폭주와 저평가주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낙폭과대주가 저평가주이기는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시장에서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올라왔죠. 네, 맞아요. 하다못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소재도 반등 올라오고.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네. 보여줬고요. 가장 세게 올라왔던 건 반도체였죠. 반도체도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1단계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네. 말씀을 했죠. 저평가 종목은 언제 움직이냐면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기관이 살 때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 많은 자금을 통해서 스펙트럼이 넓은 그 펀드를 운용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하기 네.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수가 안정화됐을 때 이제 뭐 살 거 없을까? 대부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되어진 종목을 사보자 해서 다음 순위로 저평가되어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차로는 낙폭과대, 2차로는 저평가, 뭐 PBR 기준이나 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보면 되겠죠. 이런 저평가 종목들은 기관이 시장에 동참하는 시점, 다음 단계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평가주를 좀 보자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상반기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대표님이 보는 주도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번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방송, 그러니까 서울 방송에 나와서 참 너무 고마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 우리 은혜로운 섹터 조금 이따 예정,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리 은혜로운 섹터에서 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난 20여 년 동안에 한 해 음봉을 주면서 주가 하락했을 때는 다음에는 틀림없이 양봉으로 주가 상승한다. 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초부터 주가 올라가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오늘도 은혜로운 섹터를 한번 집중해서 네. 이제 참고할 건데요. 네. 일단 반도체가 주력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면 자동차 업종도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또 다음 코너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이어지는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요. 시장 모멘텀 챙겨보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슈는요. 오늘 조선주들도 움직입니다. 어떤 이슈였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동향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CS2025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훈풍을 받은 바가 있었죠. CS2025 다음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집니다.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는 13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서 550여 개사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장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봐도 좋겠죠. 이번 행사에서 키워드 한번 살펴봤더니 GLP-1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ADC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9년 연속 참가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한 때 100만 원 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완공될 예정인 5공장을 통해서 CDMO 경쟁력을 뽐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18만 리터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5공장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총 78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 세계 1등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제6공장부터 8공장까지도 건립키로 했습니다. 8공장까지 만약에 다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 132만 4천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1등 자리 굳히기에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행사에서 ADC 전용 생산 시설 역시도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함께 참가합니다. 신약과 CDMO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신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 신약 3종과 다중항체 신약 3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6종 모두 2029년까지 제품 상업화를 목표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DMO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작년 말이었죠. 2024년
2024년 말에 CDMO 자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즈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31년 매출 3조 원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DMO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등을 기록하고 있는 론자와 우리가 잘 경쟁하겠다라는 포부도 함께 드러낸 바가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를 해서 CDMO 사업 계획과 더불어서 시큐러스 ADC 생산 시설 증설에 관련해서도 소개키로 했는데요. 이 시큐러스 ADC 생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 돌입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DMO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3개의 메가 플랜트를 인천 송도에 조성키로 했죠. 이 메가 플랜트 규모 한번 살펴봤더니 36만 리터 항체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약품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 최근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이기도 하죠. 이 기업 역시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2024년 작년에 위산 분비 억제제인 자큐보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1개국 기술 수출 완료 잘 했고요. 이 자큐보에 대한 성과 역시도 공유하겠다고 사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큐보뿐만이 아니라 네수파린 역시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네수파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신약 후보 물질으로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단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췌장암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참가하는 그 외 기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톡신과 필러 주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역시도 참가합니다. 여기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현황을 공유하겠다고 사측에서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D&D 파마텍과 DXN VX 같은 경우에는 각각 GLP-1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반 치료제 성과를 공유하겠다라고 이야기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라고 쓰고 조선 기자재라고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 활용을 한 선박 건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자,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해군을 재건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선박 건조에 우리는 동맹국 또한 이용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멘트도 함께 꺼내놨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일에 한 대씩 배를 띄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다라는 지적의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7일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력이 있죠. 이 통화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선박 수출 플러스 알파로 유지보수 정비 분야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언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면 이 동맹국이 바로 한국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 같은 이야기 속의 트럼프 인터뷰 때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빠르게 슈팅 나오게 되면서 17%대까지 급등 나왔고요. 장중한 때 7,3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도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장대 양봉 잘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었다는 점 체크. 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HD그룹 일제히 강세 잘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과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유리기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과 협력을 하고 있는 대만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 한번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나 급증을 했고요. 특히 12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따르면 이런 호실적의 배경으로 AI 수요를 꼽고 있었습니다.
AI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주목도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최근에 미국의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받게 되면서 유리기판 내에서 HB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의 흐름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락 전환한 채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1월 말에 종전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트럼프와 마주 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재건과 모듈러 주택들이 장 초반에 강한 슈팅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시세를 계속해서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소매 유통과 편의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가 있어요. 최근에 소비 심리가 급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사들 4분기 실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BJF 리테일과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상향 조정 기대감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트럼프라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날씨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 평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시장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우리가 은혜로운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섹터에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핫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숟가락을 좀 얹으면서 네. 제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한 줄 평을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주요하게 은혜로운 섹터에서 네. 말씀해 주셨죠. CS, CS, JP모건 헬스케어, 그다음에 조선, 트럼프의 조선입니다. 네. CS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짧게 1분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2년 동안의 CES에서 시장에서 화두가 만들어졌어요. 네. 2023년도에는 자율주행이었죠. 네. 그 한 해 자율주행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 탄력도 크게 가져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AI였습니다. 그래서 AI와 HBM이 결합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이닉스를 비롯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CS는 이전 단계에서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해당 이슈가 주요한 맥락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요. 이번 CES 같은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가속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속기요. 기존 같은 경우는 HBM을 통해서 그 속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그 하드웨어적 요소가 강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브로드컴의 상승이라든가 또 유리기판의 내용들이 계속 그 반응되고 있지 반응이 않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CES에서 화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 AI 가속기고요. 이 내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지켜보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첫 번째 은혜로운 섹터의 네. 내용을 정리해보고요. 두 번째는 JP모건. JP모건 헬스케어입니다. 1월 초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데 매년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움직여요. 그렇죠.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해 1, 2, 3월에 강했어요. 강했습니다. 네. 4월 한 달 조정받았어요. 네. 5, 6, 7월 강했어요. 강했습니다. 8월에 한 달 조정받았어요. 네. 9, 10, 11월 강했어요. 12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1월에 상승할 자리거든요. 딱 이제- 타이밍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 강합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네. 3개월 상승 한 달 조정, 3개월 상승 한 달 조정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에서 강하고 약함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난 과정에서 오늘장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네. 오늘 상승만으로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1월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비만 치료가 될지 CDMO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1월 한 달, 2월까지도의 흐름에서 제약 발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요. 네. 세 번째, 조선업과 조선 계속 갈 트럼프. 것인가? 트럼프. 조선업 쪽의 종목들을 잘 들여다보게 네. 되면 기존의 그 조선 3사의 네. 주가 물론 이제 한조의 한국조선해양 같은 건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만 주로 기자재 업종의 주가가 최근에는요. 굉장히 강해요. 이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존스법이라고 있습니다. 존스법이 뭐냐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배만이 미국 연해를 연근해를 운행할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외국에서 만든 배를 미국으로 들어와서 연근해를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수도 추진을 하잖아요. 하나오션이죠. 네. 그래서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기 네. 때문에 주가가 강한 거고요. 강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존스법 때문에 트럼프가 동맹 강화를 통해서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손짓을 했지만 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 수리, 보수 뭐 요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자재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네.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거죠. 현대힘스라든가 그리고 그 조선수를 인수한 하나오션. 그러니까 종목의 조선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조선 3사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 쪽으로 힘이 실리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요 흐름으로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세 가지 네. 은혜를 그래서 세- 한 주평은 뭘까요? 대표님? 지금의 지수 흐름에서의 네. 그 상승 목표치 2,6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릴 네. 섹터에 대한 내용은 돌고 돌아서 다시 자동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단은 2,600선이 목표다라는 그런 한 주평 속에서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그런 이슈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이야기 꺼내볼까요? 돌고 돌아서 자동차로 자동차. 힘이 실릴 가능성이 오.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돌돌자. 네, 네, 돌돌자입니다. 돌돌자. 한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제가 지금 웬 자동차? 조선주 강한데? 너무 조용하니까 자동차가 로봇주 강하고 네. 반도체 강한데 왜 자동차를 얘기하지?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내에서의 흐름들을 많이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강하다로 해서 오늘 그 흐름에 대한 종목을 쫓아가게 되면 물론 추가 상승 흐름들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타이밍상으로 약간 늦은 타이밍에서의 주가 접근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앞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일정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화 상황 하에서 시장의 상승 흐름이 2,600포인트까지 나타날 때 전체적으로 지수는 반도체가 일부 끌고 가겠지만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저는 자동차 업종이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는 이제 대표주들을 봐야 되는지 부품주들을 봐야 되는지 둘 다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그 대표주 중에서는 접근 현대차보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오. 그리고 1차적으로 완성차가 먼저 가야지만이 자동차 업종 부품이 특성상 따라가니까. 부품주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반도체나 뭐 전기전자나 뭐 여타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후발주가 먼저 가고 주도주가 나중에 가는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은 특성이 네. 완성차가 가야지만이 부품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먼저 가는 타이밍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궁금해지죠. 왜 지금까지 못 갔느냐. 고환율 수혜도 받고 있긴 한데 왜 자동차주들이 다른 섹터 대비해서 못 갔을까에 관해서는 어떻게 자동차 업종을 생각하세요? 가장 좋아하는 매매 주체는 기관입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자동차를 사서 주가 부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포트에 담는 시점에서 자동차 주가들이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네. 제가 돌고 돌아서 다시 자동차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난 한 해에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지난 연초 주가가 2,600포인트 라인에서 상승하기 시작했던 과정에서의 주도 섹터는 1월장에서 가장 강했던 바이오도 강했지만 자동차 업종이 강했어요. 강했었는데. 그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1월부터 아마 3월까지 자동차 업종이 네. 시장을 끌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해 6월, 7월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미리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지수가 계속
오르내림의 과정에서 하향화되는 과정에서도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은 버티거나 버티기는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 버텼어요. 네. 반도체는 빠지는 반면에 맞아요. 버티기는 자동차는 하더라고요. 버텼거든요. 네. 먼저 조정을 받고 하방경직화 현상에서의 계속 버티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앵커가 조금 전에 시장의 흐름에서 낙폭과대주를 봐야 될까요? 저평가 저평가를 종목을 봐야 봐야 될까요? 될까요?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낙폭과대는 일차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일차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왔고. 만들어지고요. 네. 그 다음 흐름이 저평가 종목이라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흐름이 저평가 내에서 자동차 업종이 업종 보자. 움직일 가능성이 어. 크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어. 가능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 어떤 종목도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부품주일까요? 아니면 뭐 대표주일까요? 대표님? 부품주 흐름 내에서 저는 한국 타이어 앤 어. 테크놀로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표님? 일단 완성차에선 기아이고요. 한국 타이어 앤 부품에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름이 좀 길죠. 이름 길어요. 네. 한타 같은 경우는 한타, 네. 대부분의 매출이 90% 정도가 수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주가의 반응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편 관세 20% 정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11월부터 나오면서 움직일 만한 타이밍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한타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인수하고 여기에 유중을 참여하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측면으로 지난 10월인가요? 네, 네, 9월인가 이때 네. 주가가 크게 빠진 상태에서 빠졌어요. 네. 옆으로 눕는 형태의 누워 있습니다. 주가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PBR이 0.5 수준이고요. 정말 저평가네요. 네, 지난주에 아마 그 한온 시스템 자회사 유중에 참여하고 마무리가 돼요. 인수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크게 인수하는 거 아니야? 부담스럽다라고 했던 우려들이 이제 완전하게 희석되고 시장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만 원 전후로 한 가격 지금 가격도 좋다. 지금 접근하기. 가격 수준이 무난한 수준에서의 오히려. 가격일 겁니다. 최근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라도 고점, 그러니까 계속 두들리고 있는 가격이 4만 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4만 원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3만 9천 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을 딛고 차근차근 올라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이 이후에 저평가되어진 흐름으로서의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완성차도 가겠지만 여기에 부품주 플러스 타이어 업종의 종목들도 주가 상승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실적치가 이제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네, 타이어 업종의 진짜 전체적인 좋아요. 실적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시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진행되지만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도 특수 타이어가 많이 사용되고요. 지난해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네.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어 수출도 많이 됐고 내수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매출이나 전체 실적에 대해서도 이번 나올 데이터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의 탄력도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한타 네, 한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주가의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관심주들도요. 저희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미래의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주요한 일정들이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바로 한번 본론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일정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젠슨학의 기조연설 관련해서 시장의 반전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와 음극재 관련한 ETF도 상장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는데요. ETF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 SDI와 제주전자재료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같은 종목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의 움직임들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1월 8일 수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 역시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비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올해 금리 인하의 기조가 굉장히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매크로적인 변수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들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해봐야 될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번 뜯어보면서요. 주가의 방향성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분기별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 보시면은요. 79조 987억 원을 달성했었던 지난 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진 못했습니다. 일단은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9조 1,800억 원이라는 영업이익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년간의 주가 추이 현황을 보시면은 49,900원이라는 저가를 찍은 이후에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의 탄력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예상치는 이렇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5조 원과 영업이익은 7.7조 원을 내다보고 있는 수치이고요. 영업이익과 컨센이 기존에 낮췄던 눈높이에서 또 한 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23%의 하락을 내다본다라는 시장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조금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 하향에 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77,000원 선을 내다보고 있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75,000원, 금융투자에서는 79,000원 선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분기만 하더라도요. 8만 원대를 내다봤었던 목표 주가가 그 눈높이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의 폭들이 상당하다라는 두 가지 의견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열심히 또 연설하고 있는 젠슨항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취재하면서 저희에게 제시해줬던 표인데요. 보시면 이 사진상으로 젠슨항의 기조연설을 기다리는 인구가 1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관해서 시장의 방향성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요. 이때는 블랙엘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시간 외신 속보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로봇 쪽에 관한 더 무게 있는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 플랫폼 자체가 자율주행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지금 급격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었던 블랙엘 신제품은 조금 나중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블랙엘 신제품 안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마이크론의 제품이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우리가 또 CES 2025 관련주들을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라 싶어서 제가 한번 또 추가적인 표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 관련주 또 시장에서 추가적인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 특히나 젠슨항의 입에서 이 두 가지 섹터에 관한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들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일정표를 통해서 넥스트 마켓을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한번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도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10만 1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취임 직전에 공식적인 발표들이 나오면서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 선까지 올라갔다라는 분석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탄력 받아가지만 아시아 증시 개장 화면서는 3,600달러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0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오늘 시작에서 상승을 합니다. 특히나 이 일론 머스크가 X에 관해서 결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X라는 플랫폼에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된다면 그 주인공 도지코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가 됐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흐름 살펴보자면 역시나 페페코인 같은 밈코인들이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온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트론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기조들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 ATM기 설치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그 점유율 역시도 미국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좋은 흐름들 계속 좋은 기조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넥스트 마켓과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도 5장 전략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